지금 기출 중1의 73쪽입니다. 거기 17번에서 20번 이제 고전소설 지문을 좀 살펴볼 건데 요 고전소설 지문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그 소설 감상법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를 알면 이제 현대소설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감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현대사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잖아. 이제 그것처럼 고전소설에도 무언가가 있으면 좋은데 고전소설은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됩니다. 고전소설이 그만큼 쉬워. 그러니까 고전소설이야말로 이제 인물 간의 반응, 그 다음에 정확한 장면 구분 이런 거를 해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 고전소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배경 지식을 좀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좀 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물 처리야. 왜 인물 처리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달리 호칭이 달라져.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물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헷갈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동일 인물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거 주의해야 돼. 인물 처리.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현대소설 볼 때 어땠어? 지금 그 상황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국밥집 할머니랑 나랑 대화를 나눈 거다. 그럼 그 외의 인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냥 그렇게 놓고 그래서 젊은이를 우리가 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것처럼 고전소설에도 그럴 수 있어야 돼. 이름이 달라진다고 해서 일단 다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왔던 인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사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고전소설이야말로 앞부분에서의 상황을 명확하게 잡아놔야 그 다음에 호칭이 달라졌을 때 이게 동일 인물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거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물 처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이제 뭐가 잘 나타나냐면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현대소설에서는 좀 드물어. 서술자의 개입이 되게 잘 나타나거든. 이 고전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 요거를 좀 주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을 주의해야 돼. 고전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 아주 잘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 방법이 있죠. 뭐냐면 서술자가 서리적 표현을 쓰면 무조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현실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 우리 이제 전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전소설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영웅의 일대기 구조, 영웅의 구조 이런 건 우리가 내신을 하면서 많이 보아왔던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 있게 본다면 고전소설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유임을 나눠드린 거 봤죠? 민세 받았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거기에 이제 고전소설에 나오는 어휘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봐주시고, 문학은 너무 세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 문학에서 중요한 건 장면입니다. 장면.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거기 나오는 지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줘도 되지? 봅니다. 그 이전에 진공이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다. 제가 진공이 등장인물인 거네. 진공이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다. 엄승의 가자 조문하는, 이제 봐봐. 비문학도 마찬가지, 독서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도 한자가 나오면 이 정도의 한자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걸 알면 이것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가자. 가짜가 무슨 가짜야 이거? 거짓 할 때 쓰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자는 아들 자자인 거니까 뭐 거짓 자식? 그러니까 뭐 양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 들인 자식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행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진짜 자식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따져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엄숭 그 다음에 조문화. 그러니까 엄숭하고 조문화는 어떤 거겠어? 같은 편일 가능성이 높겠지? 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자, 지금 인물 확인하고 있는 거야. 진공, 그 다음에 엄숭, 그리고 조문화. 조문화는 진소저가 아름답다. 진소저래. 그럼 우리 소저는 어떤 때 쓰죠 이거? 소저라는 말? 뭘 의미할 때 소저라고 써? 딸. 여자를 말할 때 소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시성을 가진 여자인 거지. 그럼 여기서 진시성 누구인 거야? 진공 있잖아, 진공.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새로운 인물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진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또 자식이 나왔어. 그럼 이건 이때의 제인 거니까 누구의 자식이야? 주수관과하겠나 봐. 조문화는 말을 듣고 라고 했을 때 이때 쟤는 누구인 거야? 쟤는 누구인 거야? 조문화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또 누가 있는 거야? 자식. 누군지 몰라. 맞지? 그리고 진공의 진소저가 되는 거고. 그죠? 진공에게, 여기도 분명해지네. 진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끊어야지. 그러면 지금 진공이 조문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거야? 부정의 반응을 보인 거지. 그리고 조문화는 지금 혼인을 청한 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뭐였어? 혼인을 청했으니까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계속 볼게.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화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긍정이었다가 얘가 다시 뭐로? 부정으로. 진공에 대한 부정인 반응인 거예요. 엄숭에게 사주해 공을. 그럼 이때 공은 또 누구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자고. 알겠어? 진공이라 하지 않고 그냥 공이라고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인물 처리가 핵심이야. 인물 처리가 제대로 돼야 헷갈리지가 않아.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대. 그러니까 원래에서 낮아진 거죠. 그럼 봐봐. 내쫓게 했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힘이 누가 더 센 거야? 힘이 누가 더 센 거야? 그렇지. 요렇게 힘이 센 거네. 그 무렵에 다시 양석을 시켜. 또 양석 등장했어. 진공이 사사로이 태원의 돈 30만 양을 훔쳤다고 무고하게 했다. 지금 조문화 같은 편에 양석을 넣어주면 되겠네. 그리고 금이옥에 가둔 뒤 누구를? 그렇지, 진공을 되겠죠.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했다. 조문화는 오부인과 아까 진소저 나왔으니까 오부인과 진소저가 옛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종형 오낭중, 그러니까 지금 오부인 그 다음에 이제 오낭중 이렇게 또 동장했어 라는 자를 불러 놓고 말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요 1문단은 뭐인 거야? 마치 뭐와 비슷해? 1문단은 이거 앞부분에 줄과는 좀 비슷한 느낌 아니야? 지금 인물들 간의 관계가 쭉 나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조문화가 뭐 했어? 오낭중이라는 자를 불러놓고 말했다 라고 했으니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장면은 조문화와 오낭중의 대화라고 보면 될 거 아니야. 진영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그러면 이때 진영수 죄를 진 거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얘 진공인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 번 입을 연다면 이때 내는 누구고 주문하죠? 좋게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을 묻어둔 채로 덕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겠다. 아,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입으로 얘기를 하네. 이것 때문에 지금 빡친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 다 확인을 한 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베풀어 주지 못하겠대. 그러니 그대는 형수와 인척이 된다고. 너네 인척 무슨 뜻이야 이거? 우리 친인척 할 때 그 인척이야. 뭘 말하는 거죠? 친척은 피를 나눈 거야. 인척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인척이라고 말하냐면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인척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한 건 이거 이따가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 어쨌든 그거야, 인척은.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어? 형수와 인척이 된다고 했으니 지금 오남중은 이렇게 일단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겠네. 계속 봅니다. 인척이 된다고 하더군.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이제 그 감옥의 문이겠죠?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주어 보거라. 그녀가 만일 효녀라면 스스로 거치할 방도를 필시 깨우치게 될 것이니라. 오남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예하고 대답만 하는 위인이었다. 이런 거죠. 지금 오낭중에 대한 인물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야. 위인이 무슨 뜻이야? 위대한 인물이 위인이잖아. 지금 오낭중이 지금 위인이야? 아니지. 지금 권세를 두려워하여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낭중에 대해서 비꼬는 거지. 누가 비꼰 거야 이거? 누가 비꼰 거야? 그렇지, 서술자가 비꼰 거지. 지금 여기에서 얘를 비꼴 사람이 있어 없어? 비꼴 사람이 있어 없어? 이 장면에서 없어. 이거 위인 당연히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비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문장이 서술자의 개입,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다시 아까 고전소설에서 인물 처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이랑,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전기성. 이런 거 이제 주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어려운 거야. 이런 거는 어려운 거야. 왜냐, 아까 전에 그 서술자의 개입은 보통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 소리적 표현.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게 이제 능력이라, 실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이때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그 누구겠어? 오낭중해야지.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부인을 찾아가 조문하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지금 분명 관계는 진공과의 관계, 아까 진공과 이제 인척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문하가 시키는 거에 따라서 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조문하에 대해서, 물론 지금 권세를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일단 같은 편이라고 봐야죠. 됐습니까? 그대로 전했다. 오부인이 크게 노했다. 오부인이 화냈네. 그러면 화냈다는 얘기는 반응을 보이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오부인이 누구에게 반응을 보이는 거야? 화냈으니까. 그렇지. 지금 오부인이 조문하에 대해서 부정의 반응을 보였고,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오부인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야? 진공과, 그렇지, 관련이 있는 거네. 그러면 오낭중은 아까 전에 종형제라고 종형이라는 말을 이제 사촌을 말하는 거야. 종형이라고 하는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를 통해서 아까 전에 인척이라고 했으니까 오 같으니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고. 오케이? 계속 봅니다. 조가도적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욕을 보이려 한다고. 그러니까 진공하고 오부인은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자 진소저가 분연히 고했다. 이제 진소저가 나오네. 옛날 후녀 중에는 스스로 관비가 되기를 청하여 제 아비의 죽음을 면하게 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팔아 제 부모의 장사를 치르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신체 발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친께서 중재를 받을 형편에 놓이신 마당에 자식된 자로서 어느 겨를에 일신의 욕과 부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을 통해서 진소조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잖아. 뭐 하겠다는 거야? 여기 지금 여러 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말도 쓰고 막 그랬지만 결국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렇지. 지금 뭐야? 효녀는 이렇게 됐대. 논할 수 있겠습니까? 논할 수 없다. 뭐 하겠다는 거야? 따르겠다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처리하면 돼. 이거에 대한 의미를 다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냐? 그것만. 오브이는 평소 소저의, 그럼 소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소저 누구야? 진소저이죠. 소저의 빙옥상설 같은 지조를,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탄성을 발했다. 슬프다. 총계정에서 하그르픈 씨가 좋기 너의, 이때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때 너 누구야? 그렇지. 지금 상황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데? 진소조와 오부인의 대화인 거죠. 그러니까 오낭중이 오부인에게 말을 전한 거잖아. 이거 건너뛰었네. 오부인을 찾아가. 이렇게. 이거 왜 네모 쳐야 될까? 공간이 달라졌으니 장면이 끊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의 장면은 지금 이제 조문아가 뭐 한 거야? 오낭중을 불러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오부인네 집, 그러니까 진공네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진공에 대한 당연히 긍정적 반응으로서 뭐 하겠다는 거야? 조문아의 뜻을 따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오부인은 어떻게 된 거야? 탄성.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면 슬프다. 총계정에서 하그르픈 씨가 좋게 너의 성안이 되고 말겠구나. 내가 어찌 내 마음을 의심할 리 있겠느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비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느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을 걸어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얻어진다고 했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내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라고 하면서, 지금 슬픈 거는 뭐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슬픈 거는 진소저가 말한 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인 거지. 맞지?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거야. 야, 너 딸을 죽여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다면 오죽이나 하겠느냐? 일단 뭐 한 거야 그러면? 부정인 거니까 거절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스스로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이제 누구에게 준 거야? 진소저에게 준 거죠. 그랬더니 진소저는 추워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 따르는 거지. 그럼 왜 이거 따르는 거야? 아버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낭중은 몹시 기뻐하며 조문아에게 돌아가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면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장면이 끊어지긴 하지만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녀의 말을 전했다. 조문아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 이튿날 시간 변화인 거니까 이튿날 다시 엄승울 사주에 진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천자라는 말, 요 천자라는 말을 통해서 배경이 어디다? 중국이다. 천자는 중국 황제를 말하는 거죠.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천자에게 아뢰게 했다. 이윽고 천자는 진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운남으로 귀양을 보내겠다. 지금 천자가 지금 등장하는데, 지금 천자도 이제 누구 편인 거야? 이렇게 편이 되는 거고. 봐봐, 여기서 딱 봐도 누가 악인이니? 왜 고전소설은 선악이 딱 분명하잖아. 그럼 누가 악인이야?
조문화가 아니잖아. 그런데 천자가 사실은 그 중국에서의 최고 권력자 아니야. 그런데 얘가 지금 이런 엄승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천자도 어떤 거야? 좀 부족한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어? 그 귀향을 보내겠다. 이제 중략이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중략인 거니까 끊어야지. 끊어서 이제 뭐 해야 돼? 이 사건하고 이어지는 것인지 별개의 사건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봅니다. 마침내 진공은 오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뒤 진소전은 침실로 들어가 자리에 누운 채 밤낮없이 엉엉 울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사건 별개야?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라는 내용은 아까 전에 뭐였어? 운남으로 귀양 간 거네. 됐죠? 함께 길을 떠났다. 그 뒤 진소전은 침실로 들어가 자리에 누운 채 밤낮없이 엉엉 울고 있었다. 그때 조문화의 가인들이, 가짜가 무슨 가짜야? 집가짜인 거야. 집안 사람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가인들이 등장했네. 속속 찾아와, 당연히 가인은 조문화 편이겠고, 속속 찾아와 진소조에게 혼인을 재촉했다. 당연한 거죠. 진소조는 유모로 하여금, 유모가 등장했어. 말을 전하겠다. 방금 부모님을 작별하라 했으므로 정회가 만극하게 그지었습니다. 앞으로 수십일 정도를 보내면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연후에 성례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유모는 누구 편인 거야? 유모는 누구 편이야? 진소조 편인 거지. 조문화의 가인이 돌아간, 지금 이제 진소조 왔으니까 가인이 돌아가. 그럼 여기서도 이제 장면이 끊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소조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조문화의 아들, 아까 나왔죠?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맞지 않았다. 조문화가 말했다. 인정상 본디 그럴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그 말대로, 누구 말대로? 진소조의 말대로.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기다리겠다는 거지.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 됐죠? 4, 5일 뒤, 그래도 또 이제 시간의 경과, 그럼 뭔가 바뀌겠지? 조문화는 12로 하여금, 12가 무슨 뜻이야? 12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중거에 있을 거야. 이런 건 다 알면 이제 처리하는 데 많이 수월해져. 필수적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 12로 하여금 진소조를 찾아가 살펴보게 했다. 진소조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유문을 불러놓고 일렀다. 슬픔으로 심란한 차에 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 이제는 마음도 추스르고 병도 조섭하여 속히 쾌차한 후에 부모님을 살린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그런데 지금 바깥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내 마음이 편하질 않구려. 들으라고 한 얘기네. 지금 얘 들으라고 한 얘기인 거 아니야. 그 사람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연결해야죠. 돌아가 진소조의 말을 조문화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조문화는 몹시 기뻐했다. 좋아하는 말 썼잖아.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이 말 듣고 전해주던 거니까. 진실로 뛰어난 효녀로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 뜻에 순종하여 화를 돋우게 하지 마라. 그 화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 말인 거죠. 앞으로도 모름지기 매일 문 밖에서 동정을 살피되 집 안에는 다시 함부로 들어가지 말거라. 아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한 거 없잖아. 지금 진소조가 하는 말을 조문화가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수용하고 있는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떻게 생각을 했어? 지금 주머니에 든 물건이다. 이제 도망갈 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 다 들을 거야. 그걸 이제 확인하고 있는 차원인 거죠. 다시 12일이 지난 뒤 또 뭔가 변화가 있겠지? 점점 이제 진소조 말을 들어주고 있었던 거야. 점점 진소조 말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진소조를 믿는 거지. 진소조는 공의 행차가, 공 누구라고? 아버지 진공.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은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한 행장을 꾸렸다. 뭐 하려는 거겠어? 도망가는 거지.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이거 중요합니다.
남장을 하는 건. 왜? 이거는 사실 여자는 사회활동이 좀 제약되잖아. 바깥 활동이. 그러니까 남자로밖에 지낼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을 물을 때 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남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해 주십시오. 낙이 한 피를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 이제 도망갔네. 그 이튿날 조문화의 가인이 소조를 찾아갔더니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람 가인이죠. 몹시 놀랍고도 의아하여 마을 사람에게 마을 사람 등장했네. 물어보았다. 저 집 소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어떤 반응인 거야? 부정적 반응인 거지. 소저고 대저고 나는 모릅니다. 그럼 쌀쌀하게. 그럼 결국에는 누구의 편이라는 거야, 얘? 지금 도망간 거 말해주지 않은 거잖아. 그럼 누구 편인 거야? 그렇지. 지금 마을 사람들도, 아까 운섬 나왔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이 마을 사람은 아까 전에 조문화의 가인에게 어떤 반응을? 부정적 반응을 보인 거고. 그 사람은 무함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망했네. 그죠? 봅니다. 문제 17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안에 머문 것은 뭐 하려고 했던 거야? 도망갔으니까 지금 부모님이 조문화로부터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지.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래. A에서는 뭐냐? A에서는 지금 조문화가 말하는 거죠. 오낭중 불러서. 그 다음에 B는 누가? 오부인이 지금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래. 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임금과 신하의 권력관계가 역전된 정치적 구조에서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된다. 딱 이거 보고 누구 떠올리면 되는 거야? 여기서 누구 떠올리면 돼? 조문화를 떠올려야지. 조문화가 막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아까 전에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는데? 천자였는데 지금 엄승을 사주해서 천자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조문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으로 드러난다.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나타난다. 누구야? 진소저지. 이들은 사립 판별을 돕는 인물. 누구? 엄마. 엄마 너한테 할게. 또 누구 있을 수 있어? 유모나 운섬도 같은 편이었잖아. 그럼 같은 편 골라주면 되는 거지.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뭐 마을 사람들도 되겠고. 그럴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 1번이 틀렸죠. 왜 1번이 틀린 거야? 아까 오낭 중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어? 오낭 중의 인물이 긍정적 인물이었어? 부정적 인물이었어? 그렇지. 비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립 판별을 해? 못하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20번의 답은 2번이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중 3회입니다. 기출 중 3회. 이 현대 시작품은 어렵지 않죠?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고전 시가를 하나 더 어떻게 할까? 고전 시가를 볼까? 아니면 우리 지난 그 과제 중에 독서 지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독서 지문은 그렇게 막 그거 공동소송 나오는 게 시간이 충분할 것 같네.
고전시가 보고 얘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를 보는 걸로 할게요. 고전시가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풀어봐야 돼. 생각을 해보자. 시계를 좀 보고 봅시다. 현대시야 제목 봤는데 제목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면 이제 바로 보는데 어떻게 봐야 돼? 한 문장씩. 오케이? 그래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상을 관찰하거나 직접 행동하거나. 그럴 때 이제 대상이 상당히 이제 관찰할 때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봅니다.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그럼 승합자동차를 지금 보고 있나 봐.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지금 첫 번째 문장. 화자는 승합자동차에 타는 계집아이를 보고 있는 거죠.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이거 누구에 대한 거야? 그렇지. 계집아이의 손장등이 터졌대. 그럼 뭐 했다는 거냐 이거? 뭐 했다는 거야? 손장등이 터졌다. 손이 터졌대 이렇게. 왜? 여러분들은 고생을 안 해서 잘 모르죠. 군대 가면 손이 잘 틀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날도 이제 춥고 거기다가 자꾸 뭐 이 일 저 일 맨손으로 일하다 보면 겨울엔 손이 틀 수밖에 없는 거거든. 갈라져. 그래서 막 피도 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요 문장을 통해서는 계집아이가 고생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계집아이가 고생한 것 같아. 그 어떤 느낌이 들겠어? 여자아이가 손등도 막 트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자의 정서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그래, 연민이지, 연민. 안타까워. 더군다나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 그 대상에 대한 연민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거잖아. 이게 시를 쓴 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무관한 사람에 대해서 시를 쓴 거라고. 그럼 왜 그렇겠어?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봅니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서 이만큼 묘향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지금 삼촌네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지인. 내지인이 무슨 뜻이야? 일본인이라는 뜻이야. 이 내지라는 말, 내지 혹은 내지인, 내지는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말로 쓴 거고, 얘는 이제 일본인이 되는 건데, 지금 일본이 본토,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본토일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배경이 언제가 되는 거야?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계집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낸 거겠어? 우리 민족의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은 곧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내지인이란 단어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더군다나 주제소장이래. 주제소가 뭐냐면 파출소, 경찰서 같은 거거든. 그러면은 내지인 주제소, 일제강점기 때 그 내지인 경찰서장 혹은 파출소장 어떤 사람들이야?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 그거 같은 어른이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인 건 아닌 거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내임, 배움 혹은 돈을 낸다는 거예요. 누구의 돈을? 누구의 돈을? 계집아이.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계집아이 배웅해 주는 것과 그에 따라서 우는 것을 보고 있네. 텅 빈 찬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도 지금 뭐 한 거겠어? 어느 한 사람도 뭐 한 거겠어? 일단 눈을 씻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도 뭐 한 거야? 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어느 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 화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화자가 정말 마치 그 우리가 소설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이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화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이 계집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연민이니까 뭐가 되겠어? 긍정인 거죠.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 지인 주재소장 집에 이 아예 뭐가 됐어? 아까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아예 여기서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렇게 나쁘게 생겼나 봐. 왜 딱 봐도 왜 그 쪽발같이 생긴 놈이 있고 친일파같이 생긴 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캐스팅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연기를 잘하면 대박이 나는 거고.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왜 다들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좀 유명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일본 사람 아니냐?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저도 물론 안 봤습니다. 그냥 기사로만 다 본 거라 어쨌든 그런 거죠.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계집아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지금 화자는 짐작, 추측하고 있네. 그럼 이 상황이 계집아이가 처한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 계집아이에 대한 뭐야? 안타까움, 연민이 되는 거. 됐죠? 그 다음 바로 나작품을 봅니다. 지금 문제 푸는 거는 똑같지? 그래서 그거 보고 문제 처리해 볼까? 14번. 14번.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그래서 1번은 남겨야죠. 지금 계집아이 관찰한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지울 수 있는 거네. 자연에 대한 얘기 없었으니까. 3번.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 그럼 이거 화자가 반성한 거야? 아니지. 3번 지워야겠고. 4번. 계절적 배경 나왔어? 나왔지. 뭔데? 이렇게 추운 날이었으니까 겨울이야. 그 다음에 애상이 무슨 뜻이야? 슬픔. 그럼 여기 분위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맞지? 그럼 슬픈 거 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막 아이도 울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나고 또 다른 사람도 울고 있으니까. 그럼 4번은 어떻게 해야 돼? 남겨둬야죠. 그 다음에 5번. 부정적 현실 나왔지? 계집아이가 처한. 근데 그거를 포용이 무슨 뜻이야? 감싸는 게 포용이잖아. 근데 이거 그거야? 아니지. 아이에 대한 연민인 거죠. 그럼 5번 지우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 중에서 이따가 처리해주면 되겠고. 15번에는 4번이 틀렸죠? 왜 4번이 틀렸어? 육친. 육친이 무슨 뜻인데? 육친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니까. 단어 하나 바꾼 거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는 평소 어휘력을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번은 나에 대한 거네. 그래서 일단 나를 봅니다. 동승이야, 동승. 동승 봐도 이게 한자를 안 넣어줘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혹시 동승이라는 문학작품, 지금 이 시를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시 말고도 문학작품이 있거든. 동승, 어린아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어린 중 있잖아. 아이 중. 그걸 동승이라고도 하거든. 어린 스님, 어린 승려. 그래서 그런 작품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뭔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봅니다. 국철을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그렇지. 아시안 젊은 남녀를 보고 있는 거네.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인 거죠? 어떤 반응 드러내는지 봅시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에 나가 처한 상황. 저희들 누가 가리키는 거야?
이그저 나왔으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확인해야죠. 저희들 누군데? 젊은 남녀들은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쳐다본 거죠? 궁금하잖아. 근데 저 사람 어디로 간 걸까? 궁금할 수 있지.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와는 다르네. 나는 저들에 관심이 있지만 저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누구들? 젊은 남녀들. 문득 나는 천박한 이 부분이네. 천박한 호기심이야. 천박한 호기심. 나에 대한 반응이지. 나에 대한 어떤 반응이야? 그렇죠. 부정적. 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봤다는 거야? 긍정적 시선으로 봤다는 거야? 부정적 시선으로 봤다는 거야? 그렇지. 부정적 시선으로 봤으니까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나에 대한 얘기인 거네. 그들을 보고 내가 천박한 호기심. 황급하게 미안. 천박한 호기심이었으니까 부정이죠.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천박한 호기심, 나에 대한 반응인 것이. 이런 걸 뭐라고 해? 성찰 또는 반성. 여기서는 성찰이 반성이야. 반성으로 봐야죠. 왜? 나 못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봐봐, 나 반성했어. 그럼 반성하면 사람이 어때야 돼? 반성하면 사람이 어때야 돼? 반성, 그렇지, 변해야지. 변하려고 반성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반성이 됐대. 그럼 당연히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봅니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이번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마리 새, 이거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과 연결이 돼야지. 지금의 상황은 뭐였는데? 나가 지금 아시안 젊은 남녀,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 그거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닮아 있지. 그런데 뭐가 달라?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이 날고 있는 거지.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깃털 색깔 새 뭐야? 지금 이상한 거 비슷한데 같이 날고 있어.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어떻게? 천연하게 무슨 뜻이야? 자연스럽게 동승하지. 그래서 동승이구나. 그럼 이 모습은 뭐랑 다른 거겠어? 그렇지. 이거와 다른 모습인 거네. 낯짝 부끄러웠다. 정서가 나왔으니까 확인한 겁니다. 반성이죠. 똑같아. 국철은 회사와 공장에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일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거지. 나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난 뭐 하고 있었는데? 나 일하러 가는 중이었잖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하러 가는. 이게 중요하죠.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왜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요 천박한 호기심이 뭐였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가졌던 관심이었잖아. 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걔네들 행동을 유심히 봤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나와 또 다르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호기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내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들도 나랑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런데 반성을 했으니 저들도 나와 똑같다 하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나랑 똑같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은 뭐가 되겠어? 아시안 젊은 남녀를 보고 느끼는 바가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야? 같은 사람으로
같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14번의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16번도 우리가 앞에서 그 소설 봤던 거와 똑같아. 내용 자체가 틀리죠. 3번. 저희들은 서로에게, 이때 서로가 따옴표 있는 서로가 어떤 서로야? 아시안 젊은 남녀를 말하는 거지. 그럼 저희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갖고서는 희낙거릴 지금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번에는 기출 중 2회입니다. 79쪽 독서 지문을 볼 거예요. 지난번에 과제를 했던 거죠. 이 작품은, 이 지문은 되게 단순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요겁니다. 일단 하나는 구체적 사례가 먼저 제시가 될 때, 지금 1문단이 바로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구조. 지금 이거는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소송, 설명 방식이, 그러니까 설명 대상이 세 개지. 처음에 뭐부터 얘기해? 처음에 공동, 그 다음에 집단, 그리고 단체 소송. 이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세 개의 뭐인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이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게 바로 9번 문제랑 그리고 1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9번과 11번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로 이제 알아두면 돼. 그래서 사실 11번하고 9번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내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 봅니다. 1문단부터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의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했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하여, 바로 이거지. 지금 이 사례를 들어준 이유가 뭘 설명하려고? 공동소송을 하여 A회사의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면 구체적 사례가 먼저 제시가 될 때는 이와 관련된 대상이 이제 뒤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설명 확인 후 적용.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1문단으로 와서 이 상황에다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문단의 역할은 그냥 상황인 거지. 공동소송과 관련된 상황을 하나 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적용해 보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봅니다. 공동소송, 그러니까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이네.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 딱 보고 이제 어떤 거 연결이 돼야 돼? 위에 어떤 거 연결이 돼야 돼? 100명.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길어. 끊어야지. 그럼 여기까지 끊었을 때의 공동소송의 특성이야.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대. 그런데 한꺼번에 해서 배려하는 거래. 됐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구제. 일괄구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한꺼번이랑 처리해 줄 수 있겠네.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단점은 번거롭다는 얘기인 거네.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일을 아까 그 모집했던 주축이 됐던 사람이 이제 선정 당사자 되는 거구나. 이를 선정 당사자로 하마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뭐랑 비슷해? 변호사랑 비슷한 거네. 변호사가 대신하는 것처럼 얘다 대신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공동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그렇지?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의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에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그래.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죠. 피해 구제도 미흡하대. 그 다음에 시스템 개선도 미흡하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금 이거 위에 나쁜 거 이거 요 두 가지가 되겠죠? 이그저가 나오면 무조건 위에는 확인해 주기로 했던 거니까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의 문제는 지금 위에 나오는 상황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집단과 단체. 그러니까 집단과 단체 소송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뭐 해야 돼? 공동소송과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되고 차이점이 되는지야. 됐습니까? 네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집단소송에 대한 거네.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돼요. 일부가 전체를. 요거 주의해야지. 왜 주의? 뭐랑 비슷해? 대표 당사자랑. 뭐가 비슷해? 대표 당사자란 말이랑 뭐가 비슷해? 위에서 본 것 중에 선정 당사자가 있잖아. 그런데 선정 당사자는 집단 소송에서 쓰는 말이야?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지금 개념은 대표 당사자의 개념이나 선정 당사자의 개념이나 어때? 같아. 지금 일부가 대표한다는 거니까 저기 위에서는 누가 대표했어? A가 대표했던 거잖아. 됐어? 같은데 용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왜 9번 얘기했냐면, 그리고 영재가 틀린 문제도 9번이지. 2번 선택지 봐봐. 9번에 2번. 공동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대표 당사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선정 당사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다시. 지금 이제 9번, 요거 때문에 9번 문제 같이 보면 11번 문제도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공동소송, 집단소송, 단체소송에 대해서 나눠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들, 여기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대가리를 뭐로 땄냐면 공동소송으로 땄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집단소송에서 쓰고 있는 대표 당사자를 말을 쓴 거지. 지금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지금 거기에 있는 문장을, 선택지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야. 거기에 사용된 키워드가 제대로 짝을 맺었는지를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미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호응이 적절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지.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봐. 지금 2번 선택지는 대표 당사자뿐 아니라 그 뒤에 것도 틀렸거든. 9번의 뒷부분도. 2번 선택지 뒷부분. 이 공익적 성격은 누가 띄는 거야? 공익적 소송은 단체 소송이 띄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가리는 공동소송을 잡았는데 얘 잡아주고 얘 잡아주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할 때도 단어 중심으로 표시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인 거거든. 문장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단어로 좀 처리해 주시면 돼요. 마저 봅니다.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 이런 면에서는 얘랑 어떤 거야?
위에 있는 거랑 공동소송이랑 같은 거지. 거기에서도 100명을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했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떤 거와 구분해야 되는 거야? 선정 당사자라는 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됐죠? 계속 봅니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만 누구? 지금 비롯한 피해자들, 그러니까 요거 보고 바로 얘네들이 누가 되는 거야? 100명이 되는 거지.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효력,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지금 이 부분에는 공동소송과 집단소송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있는 거지. 이미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끝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됐어? 이거죠. 어딨어? 이들만 배상. 그리고 지금 집단소송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요것이 이제 공동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가 되는 거고. 숨은 내용인 거네. 공동소송의 숨은 내용.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담, 고액 부담, 소송 개시가 쉽지가 않다. 되지? 그럼 얘도 어때? 집단소송의 지금 공동소송과 비교해서의 장점이죠? 뭐야? 어떤 측면에서? 지금 두 가지였지.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럴 때 지금 요 집단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가 됐으니 지금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괜찮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인 거야?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네. 앞에서 똑같네. 공동소송, 그 다음에 그것의 한계, 이것도 그것의 한계, 이건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 본 다음에 단체 소송은 이거를 또 뭐 해줄 수 있는 거겠어? 해결 혹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해결,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습니까? 5문단입니다. 지금 그 문제집이 잘못 나왔죠? 원래 이거 이제 끊어져야 되는데 같이 있을 거야. 단체소송, 이번에 이제 단체소송에 대한 얘기야.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법률이 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래. 이런 면에서 위에 거 두 가지와 같아 달라. 완전 다르지. 앞에서는 피해자가 법률이 정한 거냐? 당한 사람들인 거잖아. 그 다음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거죠. 아까는 피해자 개개인이 가능했던 거니까.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진행한데, 이거를 보고선 아까 문제점 두 가지였지. 피해자 구제 미흡과 그 다음에 뭐였어? 개선이었잖아. 시스템 개선. 요게 이제 바로 시스템 개선과 연결되는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앞부분을 꼼꼼하게 읽으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기억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자꾸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계속 봅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단체가 전문단체 단체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이기 위해서 것이어서 이를 통한 개인 피해자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9번의 2번 선택지를 보면 지금 이 2번 선택지는 두 군데 모두 틀린 거지. 공동소송, 대가리는 공동소송인데 그와 관련된 키워드로 대표 당사자, 그 다음에 공익적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딱 요 문제가 지금 이거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제한적, 여기서 주의할게. 바로 이 표현이죠. 제한적. 왜 제한적을 봐야 될까? 지금 이미 위에서는 집단소송과 그 다음에 단체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잖아. 제한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뭐가 부각이 돼야 돼?
뭐를 생각해야 돼? 제한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한이 무슨 뜻이야? 지금 원래 A에서 B로 했다면 제한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그럼 이 뺀다는 것이 A와 B의 뭐가 되는 거니? A와 B의, 그렇지, 차이점이잖아. 저거를 보면서 이제 뭐가 돼야 돼? 아, 여기부터는 차이점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봅니다. 먼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두 가지 이유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 권하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이후에 얘가 먼저인 거니까 다음에 단체소송도 도입. 먼저 집단소송, 그 다음에 단체소송인 거네.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죠. 소비자 분쟁과 개인정보 피해한, 소비자 분쟁과 개인정보 피해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따르면 지금 아까 공동소송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집단소송과 그 다음에 단체소송이었잖아. 맞지? 근데 앞에서 그 첫 번째 문답 돌아가야죠. 그 우리나라 사회라고 본다면 지금 이 내용을 적용해 봤을 때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하니?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해? 집단은 불가능하지. 왜? 이거 주식 문제 아니잖아. 맞지?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거 아니잖아. 그 여기서 뭐 했어? A의 그 1문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이거에 따르면 우리는 뭐가 가능한 거야? 단체 소송이 가능한 거네. 됐어? 다시 이거죠. 구체적 사례가 나온다면 설명을 쭉 정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어떤 것만 가능하다? 단체 소송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공동소송과 단체 소송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지문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왜 내가 9번하고 11번을 보기로 했냐면 니은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래. 지금 1번 선택지 틀린 이유가 뭐야? 개인정보 유출이야.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단체 소송인데 거기서 뭐가 틀렸어? 1번 선택지에서. 단체 소송은 누가 하는 거죠? IT협회와 같은 단체가 해야지. 근데 거기 누가 돼 있어? 가입자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틀렸지? 증권인 거니까 이제 누구인 거야?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떤 소송을 통해서? 집단 소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기업의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이래. 아니지? 집단 소송은 어디에서만이었어? 증권 관련.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9번하고 11번의 공통점은 선택지들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짝짓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각각에 해당하는 정보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야 된다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고. 자, 지금 이 글이 상당히 일반적인 글입니다. 이 구조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소 어렵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인 거야? 원리와 가정에 해당하는 글.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아까 전에 뭘 보려고 했었던 거냐면 현대시를 보고 난 다음에 고전시가, 왜냐면 처음에도 먼저 설명했던 것이 현대시와 현대소설 중심으로 설명을 했던 거라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 이거 뭐 다음에 하면 되죠. 과제를 해오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로 할 거냐면 최대한 과제를 줄여서 설명할 걸 좀 줄일 거야. 그러니까 중이나 혹은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좀 줄일 거고, 이제 주로 하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제 과제가 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요거를 미리 줄 테니까 유인물을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읽어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언제 읽어갖고 오냐면 수업 전에 읽는 건 좀 어려울 거 아니야. 전날.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수업인 거니까 일요일에 좀 읽어와서 월요일에 내가 바로 설명할 수 있게.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본 게 시 어떻게 감상할지, 그 다음에 소설 어떻게 감상할지 요거 봤잖아. 남은 갈래가 2개가 남았어. 극갈래가 남았습니다. 희곡이랑 시나리오, 그 다음에 수필. 요거를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를 좀 읽어갖고 오십시오. 내가 이따가 지금 딱 요거 정지하고 난 다음에 유인물을 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그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 자주 나오는 어휘는 틈틈이 좀 외워주시고 그래야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다.